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한 학기 동안 현대미술론 수업을 하게 된 김태은이라고 합니다. 직접 이렇게 얼굴을 보고 수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 우리 또 이번 학기는 모두 다 비대면으로 수업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목소리로만 여러분과 만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매주 수업을 이제 잘 따라오면서 이렇게 좀 같이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 현대미술론 같은 경우는 워낙에 작품들도 많고, 그다음에 작품에 대한 설명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3주차에서부터 우리 15주차까지,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빼고 나머지 어떤 주차 수에 맞게 다 동영상도 올리고 거기에 대한 또 참고 자료를 다 올려서 드릴 테니까 그거를 한번 꼼꼼하게 읽어 보시면서 인상주의부터 현대 미술이 어떻게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현재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가 까지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주차 1차 시에는 인상주의 미술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작품 보시면 클로드 모네라는 작가의 해돋이라는 작품이고요. 이거 1872년작입니다. 이게 우리 인상주의가 태동하게 된 가장 맨 처음에 시작하게 된 어떤 계기가 된 시발점이 된 그런 그림이라고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조금 이따 추후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 작품을 기점으로 그 전에는 정말 똑같이 그림 작품이 참 잘 그렸다라고 한다면 요 모네 시대 이후의 시대에는 아 맞아 이런 느낌이었지 이 광경에서는 이런 공기의 흐름의 느낌이었지 이런 새벽 공기의 느낌 아니면 저녁 노을이 지는 어떤 그런 환경의 느낌이었지를 우리가 색채로 묘사를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인상주의입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을 보시면 뭔가 흐릿하고 잘 그린 것 같지 않지만 뭔지 모르겠지만 느낌은 충만한 그런 작품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그림은 이후의 미술 세계 변화에 굉장한 시작점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상주의는요, 이 미술사에서 굉장히 아름답고 또 처절하고 그리고 낭만적인 시대라고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유럽 사회라는 거는 1789년에 시민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크게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시민혁명 이후에 과거의 세상의 주인이었던 왕과 귀족들, 뭐 이런 사람들이 확 몰락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 둘씩 이제 시대의 어떤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귀족 중심의 어떤 과거, 그리고 시민 중심의 미래라는 서로 다른 어떤 두 세계가 막 다 뒤섞여서 공존하는 것처럼 매우 혼란스럽고 또 희망적인 시대였다고 보여지지요. 아마도 우리가 지금 우리가 후대에는 매우 희망적인 시대구나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 그 당시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거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왜냐면 사람들은 변화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또 내면에는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좀 복잡한 심경의 시대가 펼쳐졌을 거라고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대 분위기 속에서 굉장히 많은 젊은 예술가들이 파리로 하나씩 둘씩 모여들기 시작을 하지요. 그러면서
가난한 삶을 이겨내기도 하고 또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 젊은 화가들이 그리기 시작한 어떤 새로운 그림들이 이후에 근현대 미술의 방향을 결정짓게 되는데, 그 중에 인상주의가 가장 처음에 시작하는 그런 미술 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은 보통 예술 이라고 얘기를 하면 다빈치의 모나리자라든지 아니면 베르메르의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여러분들 지금 그 화면에 보시면 가장 오른쪽에 있는 작품이 베르메르의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라는 작품이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이 작품이 루벤스의 예수의 죽음을 깊이 슬퍼함이라는 작품이고, 가장 왼쪽에 있는 작품은 우리 다빈치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작품 다 아시죠? 이런 명화를 떠올리는 어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미술 작품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 모나리자 아니면 최후의 만찬이라든지 아니면 미술에 조금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베르메르의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라든지 이런 명화 같은 작품들을 머릿속에 떠올리는 게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면 이런 명화들이 떠오르느냐? 일단은 첫 번째 아름답지요. 굉장히 오래된 것입니다. 루벤스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우리 르네상스 시대 때 아니면 로코코 바로크 시대 때, 바로크 시대 때의 어떤 작품들,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경우도 르네상스 시대의 작품이거든요. 1400년대, 14세기, 뭐 15세기 뭐 요때인데 500년, 600년이 지난 그런 그림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아름답다는 거는 여전히 좀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우아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랑을 받는 것이기도 합니다. 현대인들 중에서 아직도 뭐 모나리자나 뭐 베토벤 이런 18세기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과도 일맥상통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 이렇게 아름다운 고전 명화들은 일단 감상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림을 볼 때 생각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너무 예쁘다. 어쩜 이렇게 천을 표현을 잘했을까? 사람을 어쩌면 이렇게 똑같이 그렸을까? 라고 그냥 단순히 감상만 하면 되지, 이거에 대해서 이 작품은 어떤 의도로 그렸으며 이거는 어떤 기법을 사용했고 막 이렇게 설명이 필요한 경우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요즘 작품들, 요즘에 갤러리나 미술관에서 현대 작품들, 이번에 뭐 2020년에 새로운 젊은 작가상 이래가지고 가보면 이게 다 뭐를 그린 건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현대미술 같은 경우는 단순히 감상하는 게 아니라 어떤 설명이 필요한 경우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미술이 과거와 다르게 변하기 시작한 거는 인상주의 때부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프랑스 파리에 젊은 화가들이 쫙 모였어요. 모여서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는, 정말 똑같이 그리는 고전 회화의 방법을 다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그림인 인상주의를 만들어내게 되었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변화가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젊은 화가들은 말하자면 수백 년간 유럽 미술을 지배하던 사실적인 회화의 전통을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똑같이 그리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인상주의 이후부터는 위에 우리 앞에 있는 모나리자나 아니면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와 같이 명화로 알려진 사실적 회화들은 더 이상 태어나지 않아요. 이제 이게 끝이에요. 끝. 인상주의 이후부터는 이런 작품들이
글쎄, 오마주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을 존경하는 뜻에서 한번 내가 모사를 해본다라는 거 빼놓고는 정말 순수 창작품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계기가 된 것이 인상주의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안정적으로 잘 이어가고 있던 명화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획기적으로 변화하게 되었냐? 어떤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잘 그냥 기본적으로 사람이라는 거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굉장히 두려운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 게 변화거든요. 물론 변화를 필요로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옛 것을 완전히 버려버리는 그런 리스크를 안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왜 인상주의가 갑자기 나오게 되었나? 여태까지 명화 아름답다고 느껴지는 명화들이 왜 다 버려지게 되었나는 이 한 장의 그림에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이게 뭘까요? 이거 뭐예요? 이렇게 보면은 카메라? 사진기? 맞습니다. 우리 카메라가 발명이 되면서 세상이 획기적으로 변화하게 되는데 이 획기적으로 변화하는 가장 1순위가 이 시각적인 예술인 미술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미술 세계의 길을 여는 인상주의가 어떻게 탄생하였는가에 관해서는 보통 그 시작을 근대의 사진기에 발명하고 연결시켜서 해석을 하기도 해요. 사진기가 발명이 되면서 사실적으로 그리는 것 위주였던 어떤 고전회화가 확 밀려나기 시작을 합니다. 고전회화에서 사실적인 묘사가 매우 매우 중요했던 이유는 대부분의 화가들이 귀족들의 초상화를 그려주거나 아니면은 정말 대저택에 살았잖아요. 귀족이나 왕족들은 거기를 좀 장식할 만한 그런 정물 하나 뭐 이런 것들을 그려주어서 생계를 유지하곤 했기 때문에 이 화가들이 똑같이 하는 묘사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림을 주문하는 귀족들도 당연히 나와 또 가족 이런 어떤 사람들을 똑같이 그려줄 것을 요구를 했는데 기술적인 면에서 잘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아무리 똑같이 그린다고 해도 사진기보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진기가 더 실제 같은 그림을 사진기보다 내가 더 실제 같은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화가는 카메라와의 경쟁에서 집니다. 져요. 그래서 카메라가 처음 발명된 것은 1820년도 정도라고 보여지는데 인상주의는 1870년쯤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인상주의가 100% 카메라의 발명 때문에 인상주의가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는 없겠지만 확실한 것은 카메라의 발명이 인상주의 탄생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어떤 원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가 있게 되었죠. 근대 사진기의 발명 이후에 젊은 미술가들이 새로운 그림의 방법을 찾기 시작하게 됩니다. 실제와 똑같이 그리는 능력 가지고는 카메라랑 경쟁이 되지를 않았던 거예요. 역설적으로 사실적이지 않은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단순히 사진기와의 경쟁에서 밀려서 인상주의가 생겨나게 됐다라는 느낌으로 말하면 좀 뭔가 이게 내가 져서 좀 그렇게 됐나? 라는 식으로 인상주의를 좀 낮게 표현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상주의가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그냥 카메라가 나왔네 난 망했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주저앉은 것이 아니고 과감하게 변혁을 시도했고 또 그 결과 성공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상주의가 참 대단하다라고 여겨지고 지금까지도 인상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 현대미술론 시간에도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인상주의의 작가들은요, 사진기의 발명 이후에 영리한 방법으로 시각미술 세계에 어떤 혁신을 시키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전의 미술은 똑같이 사실적으로 그리는 게 중요한 요소였다면 인상주의 이후에는 말하자면 똑같지 않게 그리는 것이 되게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이 변화로 인해서 인상주의 어떤 미술의 이 현대 미술의 다양성이 폭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인상주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느끼는 대로 그리는 거거든요. 이 사물, 물론 인상주의도 사물에서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추상화는 아직 아니에요. 그죠? 어떤 것을 보고 그것이 나한테 느껴지는 대로 내가 표현한다는 거에서는 어떤 사물을 묘사한다. 아는 거에 대해서는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똑같이 묘사한다. 어떤 정해진 패턴이나 규칙을 가지고 내가 묘사를 하기 시작을 했다에서는 어느 정도는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술이 사실적이어야 한다. 미술은 똑같이 그려야 한다라는 고정관념에서 탈출을 하면서 오히려 굉장히 무한한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사실적 회화가 우리가 한 가지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리는 기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적 회화라는 거는 사실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거죠.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사실적 회화가 아닌 다르게 그린다는 거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화가들은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똑같이 않게 그린다라고 하는 것은 정답도 여러 가지일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그리는 것이 맞게 정답처럼 올바르게 우리가 그리는 것일까, 화가답게 그리는 것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시의 예술가들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본다고 해도 뭐가 정답이지? 라는 것에 대한 해답을 좀 쉽게 구할 수가 없을 것 같죠. 왜냐하면 새로운 방법이라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새롭게 어, 나타나는 어떤 방법이기 때문에 누가 알려주는 것도 아니죠. 누가 알려줄 수도 없어요. 왜냐? 새로 생겨난 거는 모두 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야 되는 그런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좀 모호한 상황 속에서 처음으로 인상주의자들이 찾아낸 방법은 빛을 직접 그린다라고 하는 것에서 어떤 해답을 찾고자 했어요. 그래서 인상주의 작가들 그 전시들 가끔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전시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항상 하는 게 뭐 인상주의 전시 아니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전 이래가지고 매년 거의 매년 좀 정기적으로 하는 그런 전시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가서 직접적으로 시각적으로 경험해 보시는 것도 참 좋은 그런 경험이 될 거라고 믿는데 아무튼 이런 빛을 그린다는 거에서 이 사람들은 해답을 얻었죠. 그러면 도대체 빛을 그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그리고자 하는 빛이란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음.
인상주의 작가들은 빛을 그리는 작가라고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빛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빛은 눈에 보이지만 설명할 수 없는, 그려질 수 없는, 눈에 보이지만 잡히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표현을 해낼 것인가? 지금 과학문명이 되게 많은 걸 설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때만 해도 벌써 뭐 19세기 인상주의 때보다도 과학문명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근데 현대에서도 그렇게 과학이 발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 빛이란 이것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정의 내릴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과학자는 아직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넓은 의미에서 에너지 정도? 이 정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빛은 분명히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하지만 손을 잡을 수 있는 어떤 손에 잡히는 물질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물질이 아닌 비물질도 아니에요. 그냥 어떤 그 무엇인지 우리가 빛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런 귀신 같은 빛의 존재를 밝히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특히 만류인력을 발견한 것으로 유명한 아이작 뉴턴 있죠. 뉴턴도 빛의 존재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했어요. 여러분들 여기 앞에 보시면 프리즘이 나와 있습니다. 자, 프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쪼이면 그 빛이 우리 가시광선이라고 하죠. 눈에 보인다고 해서 가시광선이에요. 그래서 가시광선으로 쫙 쪼개지는 모습으로 나누는 어떤 도구가 프리즘인데, 그 뉴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초등학생 시절에 이런 프리즘들 다 배우죠. 이런 프리즘을 통해서 빛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아이작 뉴턴 이전에도 프리즘이 없진 않았어요. 있었어요. 다 있긴 했었지만 빛을 이 프리즘에 통과를 시키면 빛이 희한하게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7가지 색깔 다 연결이 돼 있겠지만 아무튼 뭐 크게 봤을 때 이런 컬러로 나누어지는구나. 끝. 여기까지만 이해를 했지 뭐 원리라든지 뭐 어떻게 갈라지는 어떤 현상에 대한 어떤 논리적인 정의라든지 이런 거를 내리려고 했던 과학자들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작 뉴턴 같은 경우는 이 프리즘 현상을 이제 해석을 하죠. 흰 빛, 하얀 빛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모든 색의 빛을 포함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빛을 모두 합하면 흰빛이 나타나는구나. 그 흰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서 원래 가지고 있던 색들이 분화가 되는 거죠. 나눠지는 거죠. 나눠지면서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7가지 색깔로 보이는구나. 굉장히 간단하죠. 간단하고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설명이 될 것 같지만 뉴턴 이전의 과학자들은 이 프리즘 현상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뉴턴의 프리즘에 대한 해석을 반대로 돌려서 생각하면 우리 상식과는 매우 다른 어떤 배치들이 나와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앞에 보시면 우리 세계 3원색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왼편에 보시면 빛의 3원색 그리고 오른편에 보시면 우리 물감을 섞는 세계 3원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분화된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뉴턴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반대로 빨주, 노초, 파남보를 다 더하면 흰빛에 가까워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오른쪽 그림처럼
빨간색과 노란색이 섞이면 주황색이 되고 파란색과 빨간색이 섞이면 보라색이 되는 것처럼 색이 섞이면 섞일수록 점점 어두워지고 탁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사실 그러니까 뉴턴의 이 프리즘을 분석하기 전까지는 빛의 삼원색에 대한 이해도가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삼원색은 빨노파고 빨강하고 파랑 섞이면 보라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세 가지를 다 섞으면 굉장히 탁한 회색, 뭐 검정과 가까운 회색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거의 뭐 고정관념이죠. 이게 정답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냥 삼원색은 색의 삼원색만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빛의 세계를 한번 뉴턴이 연구를 해본 거죠. 빛의 세계에서는 색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오히려 굉장히 밝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 그림에서 빨간색과 초록색이 섞이면 묘하게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노란색이 나오고, 또 실제로 아주 어두운 방에서 빨강, 그다음에 녹색, 그다음에 파란색을 동시에 놓고 한 면에다가 딱 빛을 쪼아주면 굉장히 밝은 흰색으로 보이는 어떤 현상을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어요. 네, 현대미술론 3주차 두 번째 시간, 아까 우리 인상주의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1교시가 마무리가 됐고, 2교시에는 인상주의에서 빛을 사용하는 어떤 방법과, 그러니까 사람이 눈으로 어떻게 색감을 인식을 하는가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인상주의 작가들의 작품을 보면서 어떻게 이 사람 작가별로 또 빛을 해석을 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턴의 빛의 물리학을 계속 따라가 보면 우리가 사물을 보는 것에 대한 어떤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과를 본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는 우리 눈으로 사과를 지금 내가 보고 있어요. 사과를 빨간색으로 보는 것을 두고 과거, 그러니까 뉴턴이 이런 이론, 빛의 이론을 설명하기 이전에 어떤 과거 사람들은 사과 자체에서 빨간색 빛이 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빨간색 빛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빛을 눈으로 받아들여서 빨간색이 보이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뉴턴의 빛 물리학적으로 이해를 해보면 사과는 빨주, 노초, 파남보의 빛 중에서 빨간색 어떤 빛만 반사를 시키고 나머지는 다 흡수를 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반사된 빨간색만 보인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작 뉴턴 이전 사람들은 이거를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사실 이렇게 우리가 뭐를 본다라는 것은 물리적 의미는 요즘 중학생만 돼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뭐 빨간색을 보면 빨간색 그 물체에서 나머지 컬러를 다 흡수하고 빨간색만 반사하기 때문에, 내보내기 때문에 내 눈에는 빨간색만 들어오고, 뭐 내가 녹색을 본다라고 하면 나머지 빨주, 노, 파남, 보는 모두 다 흡수하고 초록색만 내 눈에 반사가 되기 때문에 이 물체가 반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그 반사된 빛을 보게 된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중학교, 초등학교 한 6학년, 중학교 정도 되는 과학 시간에 다 배워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뉴턴이 살고 있던 당시에는 과학자들조차 이거를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정리해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반사된 빛이 우리 눈의 망막에 맺혀서 우리의 시신경을 뚫고 시각을 어떤 인지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인지한다는 거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것을 우리가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반사된 빛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상주의는 이 빛의 물리학을 이해하는 것을 바탕으로 탄생을 하게 돼요. 지금 인상주의, 난 지금 현대미술로 미술 시간인데 웬 뉴턴이 나오고 뭐 프리즘이 나오고 과학 시간인가 라는 생각을 또 가진 학생들도 있겠지만, 사실 이런 빛의 어떤 이론적인 아주 기초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 우리가 나중에 인상주의 작가들의 작품을 본다거나 할 때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만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심도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뉴턴은 인상주의보다 사실 200년 전쯤 사람이기는 해요. 근데 그런 어떤 본다라는 게 빛을 반사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지각한다는 것을 200년 전에 알았는데, 이게 그림으로 들어오기까지는 뉴턴이 사망한 다음에 200년이나 걸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어떤 그 틀이 깨지는 데는 정말 수백 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어떤 인상주의, 화파나 작가나 어떤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도 알 수가 있겠죠. 화면을 보시면 왼편과 오른편에 각각의 성당의 그림을 볼 수가 있는데 느낌이 너무너무 다르죠. 아마 어, 일반적인 그림이나 뭐 이런 쪽으로 그냥 뭐 많이 접해보지 않았거나, 아니 보통 한 우린 사회에서 살고 있는 한 7, 80%의 사람들이 어떤 그림이 잘 그렸나요? 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당연히 왼편에 있는 게 잘 그렸다고 합니다. 너무 쉽거든요. 우와, 너무 똑같아. 어쩜 이렇게 잘 그릴까? 그쵸. 아까 첫 번째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사실적인 그림은 이해하기가 너무 쉬워요. 한마디로 금방금방 눈에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오른쪽 그림은 성당이라는데 이게 왜 성당이 세 개, 네, 모르겠네. 이게 잘 그린 건가? 그냥 느낌이 좋긴 한데 뭔가 부슬부슬한 그런 느낌적인 느낌? 뭐 이렇게 또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데, 오른쪽 작품은 모네의 인상주의 시대 때의 대표 작가죠. 모네의 성당 시리즈고, 왼편에 있는 작품은 이 지오반니 안토니오라는 작가의 성 바울 성당이라는 작품입니다. 이거는 고전주의죠. 신고전주의 작품이고, 그다음에 오른편에 있는 것은 인상주의 작가의 작품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른쪽 그림, 모네이의 성당 그림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성당의 시리즈인데, 모네 자체가 인상주의에서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작가이기도 해요. 근데 이 성당 그림은 인상주의를 이해하는 데 가장 좋은 예시가 되는 그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양미술사 책을 본다던가 아니면은 교과서를 볼 때는 항상 이 루앙 성당 시리즈 아니면 뭐 성당 시리즈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선 이 그림을 그냥 이렇게 보면 성당이 색이 왜 이렇게 여러 종류로 뿌옇게 그려졌지? 뭔가 이상한 성당 그림이다. 형태도 좀, 아우, 나는 좀 이상해. 좀 틀린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또 이야기가 되기 쉽겠지만, 사실 모네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같은 자리에 앉아서 햇빛이 변함에 따라서 성당의 컬러가 어떻게 변하는지 매우 유심하게 관찰을 하고 이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새벽에 본 성당, 그 다음에 햇빛이 쨍쨍 질 때, 그 다음에 노을 질 때의 성당. 우리가 같은 건물을 보더라도 새벽에 본 느낌과 비 오는 날에 본 느낌, 그 다음에
노을 질 때에 본 어떤 그런 컬러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그게 다름이 느껴지는지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색채로 표현을 했는데, 이 모네의 성당 그림과 이 왼편에 있는 고전주의 시대의 그림이죠. 성당 그림의 가장 큰 차이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두 그림의 차이를 이해하면 어떤 인상주의 작가들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회색 벽돌로 지어진 성당은 회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회색 성당을 크레파스로 칠하라 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회색 크레파스 먼저 집어들 거예요. 그래서 성당 전체를 회색으로 쫙 칠하겠죠. 그게 고전 시대 화가들의 생각이고 그런 방식을 택한 겁니다. 고전 시대 화가들도요, 위에 그림처럼 여러분들 그 앞에 나와 있는 그 왼편에 있는 그런 그림처럼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 회색 성당은 회색이니까 회색으로 그린 거예요. 틀리진 않았습니다. 그죠? 근데 인상주의 화파인 모네의 그림은 조금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모네는 순간적으로 반사돼서 자신의 망막에 맺히는 빛을 그대로 그려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빛이 회색 성당에 반사가 돼서 우리 망막에 맺히게 될 때 빛의 색, 또 강도, 또 빛의 산란 뭐 이런 거 등으로 아주 그냥 단순한 회색이 아닌 시시각각 다른 색의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를 그려내려고 한 겁니다. 그냥 이걸 조금 쉽게 설명을 하자면, 노을빛이 져서 회색 성당이 붉은색으로 보였어요. 그러면 그냥 붉은색으로 그리면 되는 겁니다. 아, 그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히 이렇게 딱 봐서 붉은색이니까 붉은색으로 그리는 거 아니냐? 라고 여러분들이 반문을 할지 모르겠지만, 고전주의나 그 이전 세대의 작가들은 이거는 이 회색 성당의 본질은 회색이니까 노을이 지던 햇빛이 비치던 뭐 새벽에 어스름 뭐 약간 푸르딩딩한 어스름함이 있던 회색 성당은 무조건 회색이어야 된다. 왜냐면 이거는 베이스가 본질이 회색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회색 성당을 무조건 회색으로 그리는 것이 정답이고, 회색 성당인데 이렇게 뭐 주황색을 칠한다든지 아니면 푸른 빛을 돌게 한다든지 하면 이거는 틀리다고 생각을 했어요. 고전 화파들은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는 것을 그리는 거를 기본으로 한다는 거죠. 인상주의 작가들은 어떤 순간적인 빛을 포착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변화를 관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년에 눈이 되게 멀 정도로 나빠졌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 아주 밝은 빛을 장시간 이거 그림 그리려면은 아주 밝은 빛을 적어도 뭐 한 하루 이틀에 그리는 거 아니죠. 일주일 이상 아주 햇빛이 쨍쨍 찌는 때에 나가서 아주 하얀 이 캔버스에다가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눈이 많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햇빛에 의해서 망막이 많이 손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또 시기를 전후로 해서 또 밖에 나가서 이젤을 세워놓고 그리는 그림이 보편화가 되게 되죠. 지금 요즘에는 학교에서 사생대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뭐 풍경도 그리고 하는 거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었겠지만, 사실 밖에서 그리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뭐 낭만을 느끼기 위해서라거나 아니면은 소풍처럼 즐기면서 그리기 위해서 시작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상주의 작가들은 실제로 빛을 관찰해야 되기 때문에 물감과 캔버스를 들고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안에선 관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상주의 이전에는
굳이 물감을 막 이젤을 막 이렇게 짐도 많은데 이것들을 다 가지고 바깥 야외에 나가서 이거 다 펼쳐놓고 그림 그리고 또 다 끝나면 다시 싹 정리해 가지고 들어오고 하는데 정리하는 데만 1시간 이상 걸리는데 이런 작업들을 뭐하러 귀찮게 해요. 다 실내에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 그림들은 이 정물화가 많아요. 실내 그림이 많습니다. 근데 이 인상주의 작가들은 빛이 워낙에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이 외부에 나가서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고전주의 작가들은 실내 작업을 많이 했어요. 사실 그 왼편에 있는 성 바울 성당, 이 안토니오의 이 지오반니 작품이 지오반니 안토니오의 성 바울 성당 같은 경우도 굳이 밖에 나가서 그리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회색의 성당을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성당을 그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뭐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밖에서 똑같이 스케치를 해서 와서 그렇게 해가지고 회색 성당이니까 나의 어떤 정형화된 회색을 나타내고 거기에 뭐 어두운 부분, 그 다음에 그림자, 그 다음에 반사광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는 컬러들을 그냥 착착착착 칠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주 인상주의 작가들 보면 밀짚 모자도 탁 쓰고 또 턱수염이 자란 어떤 화가가 파이프 담배 물고 야외에서 그림 그리고 하는 이런 예술가 하면 딱 떠오르는 느낌이 있잖아요. 바깥에서 이렇게 멋있게 그림 그리고 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인상주의 때에 처음 탄생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화가는 가난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상투적인 어떤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인상주의 때부터 생겨나게 됐습니다. 사실 인상주의 이전의 화가들은 그렇게 가난하지 않았어요. 잘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귀족들의 의뢰를 받고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왕족의 의뢰를 받고 그림을 그리거나 하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페이가 두둑했어요. 그러니까 받는 돈도 많았고 그 다음에 스폰이라고 하죠. 굉장히 스폰서의 역할을 어떤 굉장히 귀족 가문들이 해주기 때문에 뭐 물감 걱정, 캠퍼스 걱정, 작업실 걱정 없이 그림을 그렸다면 인상주의 작가들은 네멋에 그리는 거잖아요. 굉장히 주관적인 그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지만 또 싫어하는 사람도 싫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상주의 작가의 작품들은 잘 안 팔렸어요. 안 팔렸기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인상주의 작가들의 생각을 아직 이해를 다 못한 사람들은 회색 성당을 회색으로 그려야지 왜 도대체 붉은색으로 그리고 또 보라색으로 그리느냐? 난 이해할 수가 없다. 형태도 정확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인상주의 화가부터는 생활고에 많이 시달리게 됩니다. 한 가지 그림을 더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왼편의 작품은 이것도 역시 모네 작품입니다. 클로드 모네의 파라솔을 쓴 여인이라는 작품이 있고 그다음에 이 오른편에는 굉장히 대조적이죠. 신고전주의의 거장인 앵그르의 작품입니다. 리비에의 추상이라는 작품이에요. 이 두 가지의 작품을 왜 가지고 왔냐? 자, 두 그림에서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드레스를 두 사람이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좀 다르게 표현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상주의를 처음 이제 접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그림이 좀 아름답게 보일지 아니면은 정신없게 보일 수도 있어요. 이 인상주의자 클로드 모네의 파라솔을 쓴 여인의 어떤 주름의 표현이라든지 흰색 드레스가 아유 나는 이거 너무 정신이 하나도 없네 이렇게 또
보여질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이 그림을 보면 인상주의가 의도했던 바를 굉장히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두 그림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하얀 드레스의 색입니다. 오른쪽 고전회화에서는 하얀 드레스는 무조건 하얗게 그리는 것이 정답이죠. 정말 하얗게 그렸어요. 그죠? 하얗게 그렸고, 그다음에 뭐 어두운 쪽을 이 흰 드레스의 어두운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검은색 이외에는 별로 뭐 색을 안 섞었어요. 근데 왼쪽에 모네 그림에 이렇게 보면 흰 드레스는 파란색, 노란색, 보라색이 모두 다 섞여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분명히 흰색 천인데 컬러가 많아요. 흰색 천이라는 본래 물질의 색을 별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컬러나 이런 것들을 다 어떤 주변 상황이나 아니면 빛의 반사나 그래서 눈에 보이는 푸른색, 노란색을 그대로 흰 천에 표현을 했어요. 모네 같은 경우는. 근데 희한하게 굉장히 느낌이 좀 있습니다. 느낌이 있고 흰색 드레스 안 같은데 흰색 드레스 같은 그런 또 오묘한 또 느낌이 있죠. 그래서 잘 여러분들 살펴보면 이 모네의 그림에서의 흰색 드레스에는 사실 흰색이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흰색 거의 사용되지 않았고 근데 또 모네 그림은 오히려 오른쪽에 있는 앵그르의 작품보다 뭔가 막 넘실거리는 생동감, 정말 살아 숨쉬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오른쪽 그림은 이론상으론 정확하고 정말 저 털 표현한 것 좀 봐. 막 저 드레스에 주름 표현한 것 좀 봐 하면서 너무너무 신기하긴 하지만 뭔가 생동감이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죽어 있는 그림 같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너무 규격에 박혀 있고 틀에 박혀 있는 그림이기는 하죠. 인상주의 작가들의 작품을 보면 한 가지 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붓질이에요, 붓질. 음.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는 요거는 모네 그림에서 왼쪽 밑에 부분을 좀 확대를 한 겁니다. 그냥 저 부분만 봐서는 뭐를 도대체 그린 건지 이해하기가 어렵죠. 기본적으로 인상주의 그림들이 눈에 좀 정신없게 보여지는 이유가 대상을 자세하게 이렇게 묘사를 했다기보다는 그냥 눈에 비치는 색, 빛 이런 거를 바로바로 캔버스에 찍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막 이렇게 창란? 막 정신이 없고 막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햇빛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굉장히 빨리 변해요. 그래서 인상주의 작가들은요, 햇빛이 변하기 전에 빨리빨리 그려야 되는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또 빛이란 거가 어떤 형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빛을 표현하라고 하면 좀 그림이 뿌얘지는 현상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상주의 작가들의 그림은 주로 형태가 좀 뚜렷하거나 이렇지 않고 부분만 봐서는 도대체가 모르겠는데 그냥 그 멀리 떨어져서 보면은 이런 느낌의 어떤 작품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해돋이라는 작품이에요. 미술사에서는 최초의 인상주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바다 그림이거든요. 바다를 그린 거긴 한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바다색으로 그려지지는 않았어요. 그죠? 자, 바닷물은 원래 무슨 색입니까? 자, 바닷물 파란색 아니야? 여러분들 바닷물을 이렇게 손으로 딱 뜨면 물감 파란 색깔 물감 푼 것처럼 이렇게 파랗진 않잖아요. 바다가 파랗게 보이는 이유는 사실 하늘이 이
이 바다가 하늘을 반사하기 때문에 거기에 또 우리가 이 착시 눈에 속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늘이 비쳐 보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그러니까 깊이의 컬러가 이 바다의 이 하늘의 색의 반사와 섞여서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푸르게 보이는 건데 원래는 물은 색이 없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한테 바다를 그려보라고 하면 보통 파란 계열로 색칠을 해요. 왜냐? 바다는 파랗다고 알고 있으니까 파랗게 칠하는 거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인상주의 그림은 보이는 대로 그리고 그리고 인상주의 이전 세대의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대로 그린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네는 우리가 원래 파랗다고 알고 있는 물의 색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그냥 물결에 반사돼서 자기 눈에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색에만 집중을 해서 우리가 작품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닷가에 가서 아침 해가 뜰 때쯤 바다를 관찰해 보면 바다가 파랗지 않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새벽이나 아니면 노을 졌을 때 바다 가보세요. 바다 파랗지 않습니다. 그죠? 물 안개 가득한 아침. 이 모네 그림처럼 이렇게 이 바다인데 뿌옇게 회색빛, 잿빛으로 보이죠? 그래서 별로 사실적이지 않은데 오히려 우리가 해가 뜰 때 느끼는 어떤 바다에서 아련한 느낌, 이런 감성은 지금 클로드 모네의 해돋이라는 작품에서 우리가 조금 더 감정적으로 더 많이 와닿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인상주의자들은 이렇게 좀 뭔가 묘한 그림을 탄생을 많이 시켜요. 이 그림들이 너무너무나 아름답다고 또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지금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 그 시대 때 사람들은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기가 조금 어려웠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인상주의자들이 대상에 반사된 빛을 그리려고 했던 거는 아무튼 뭐 대상을 관찰하고 그다음에 그대로 그리려고 했다는 점에서 고전 미술의 기본 태도와는 다르지 않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인상주의의 한계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볼 게 있어야 그릴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음악을 듣고 그린다든지 아니면 그냥 내 감정만을 가지고 화면에 아무 그냥 선, 면 아니면은 점 이런 거 가지고만 표현을 했다면 이 당시만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바다가 없는데 바다를 표현해 보세요. 그러면 아 바닷가를 가야 되겠구나. 성당을 표현해 보세요. 아 성당을 가야 되겠구나. 뭐 절을 표현해 보세요. 절 가야 돼. 이렇게 뭔가를 그려 보세요 하면 거기에 가서 그거를 느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고전주의와는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빛을 직접 그린다는 어떤 새로운 접근 방식을 택한 거예요. 근데 이후 더 큰 변화를 만들게 되는데 인상주의 이후의 작가들은 고전 회화들처럼 대상을 곧이곧대로 그리는 것이 미술의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상주의의 결과물들이 너무너무나도 독특했기 때문에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젊은 작가들의 인식을 많이 바꿔놓기 시작을 합니다. 네, 우리 3주차 세 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신인상주의 미술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신인상주의가 끝나고 그리고 이제 후기 인상주의로 넘어가게 되는데 사실 후기 인상주의라고 하는 거는 신인상주의와는 달리 어떤 뭐 기법의 공통된 특징이라든지 아니면 주제나 소재의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적인 게 후기 인상주의예요. 그러면서 후기 인상주의에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정말 근대 미술에서 벗어난 현대 미술로 들어가는 어떤 출발점이 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신인상주의에서
후기 인상주의로 넘어가는 어떤 그런 철학적인 아니면 미학적인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인상주의를 이야기를 하려면 사실 인상주의부터 우리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뭐 화파라든지 아니면 문화가 넘어가는 데 있어서 갑자기 뭐 오늘까지는 신인상주의고 내일부터는 뭐 후기 인상주의에 들어갔다 이렇게도 되진 않고 모든 어떤 화파나 문화라는 건 다 연결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인상주의는 인상주의 이후에 나온 화파인데 이것이 나오기까지 인상주의에서의 어떠한 문제점이 발견이 되고 그거를 보완해 나가는 그런 시점에서 우리가 인상주의가 살짝 태동을 했고 그게 이제 발전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또 인상주의에서도 어떤 문제점이 아무래도 생기겠죠. 하나가 오래되다 보면 매너리즘의 한 화파나 한 문화가 오래되다 보면 매너리즘이라는 게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보완해 나가기 위해서 점차 다른 방법을 가지고 오고 그러면서 또 다른 문화가 유행을 하고 이런 게 어떤 문화의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인상주의 같은 경우는 모네의 작품부터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883년에 모네는 지베르니로 거주지를 옮깁니다. 지베르니에서 모네는 말년의 마지막 대기획인 수련 연작을 그리고자 했어요. 모네의 수련 굉장히 유명한 작품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여기 앞에 보시면 이렇게 작품이 나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 조금 느낌이 있죠. 정확한 형태는 아니지만 어떤 분위기로 이게 뭔가 수련 정말 이렇게 개구리도 연못 같은 이런 느낌이 개구리도 있을 것 같고 막 연꽃도 피어 있을 것 같은 그런 뭔가 습한 느낌의 어떤 습지 느낌의 뭐 이런 것도 좀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모네가 수련 연작을 그리려고 외부 세계와는 일체 딱 단절을 하고 수련 제작에 몰입을 합니다. 모네 같은 경우는 순간순간 변화하는 수련의 모습, 아침, 저녁으로 연못에 반사돼서 변화하는 빛과 대기의 순간적인 뉘앙스까지 모두 표현을 해내게 됩니다. 모네는 눈만 있어. 그런데 모네의 눈은 정말 굉장한 눈이야. 이런 식으로 이 현대미술의 선구자 폴 세잔이라는 사람이 인상파를 굉장히 비꼬아요. 비꼬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인상파의 가치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나쁜 거라고 부정하지는 않아요. 가치를 좀 인정을 하면서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네는 눈이 있지만 그 눈이 굉장하다. 그리고 만약 마네나 모네가 예술적인 감성이 없는 그런 화가들이었다면은 그들의 그림은 화면 위에다 물감 덩어리를 그냥 쭉쭉쭉 나열한 것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마네나 모네는 붓질의 대가였고 또 마네와 모네는 한 번의 붓질로 사물이 지닌 어떤 특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특징과 성질을 합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또 표현했다라고 세자는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상파 화가들은 굉장히 밝은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인상파라는 어떤 작가들의 주제나 아니면은 이런 가치관을 봤을 때 빛을 그리는 작가, 빛을 그리는 화가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빛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밝은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기 때문에 큐브에서 바로 짜낸 물감을 그대로 캔버스에 칠해버립니다. 보통은 이 물감을 튜브에서 짜서 팔레트에서 이렇게 문댄 후에 거기서 컬러를 만들어서
이 캔버스에다가 칠하는 방법을 택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물감을 튜브에서 붓에 바로 짠다거나 아니면 캔버스에 바로 이렇게 그냥 눌러서 칠해버립니다. 물감을 짠다고 하죠. 그냥 캔버스에 짜버리는 거예요. 짜버려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이 밝은 색을 내려고 튜브에서 물감을 짜서 그대로 칠합니다. 그랬더니 물감은 성질이 굉장히 축축해요. 습합니다. 이런 습한 물감이 캔버스에 섞이면서 그만 색이 매우 탁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섞이면 섞일수록 굉장히 색이 탁해져요. 이 사람들은 밝고 채도도 높고 맑은 색을 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상하게 색이 탁해집니다. 밝기는 하겠죠. 화이트를 섞으면 밝아지니까. 하지만 맑음은 많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빛이 물에 탁 비쳤을 때, 햇빛이 물에 비쳤을 때 반짝반짝반짝하는 그런 느낌을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 채도가 나오지가 않는 거. 채도라고 하는 것은 색의 맑은 정도를 우리가 채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채도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석 같은 빛을 그리려고 한 인상파는 컬러에 대한 고민이 생겨요. 그때 그 고민을 해결한 화가가 조르주 쇠라라는 작가입니다. 이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이는 작품은 쇠라의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라는 작품이고요. 이거는 1884년부터 1886년까지 2년에 걸쳐서 완성된 작품입니다. 쇠라는 워낙 작품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 방법적인 게 그렇습니다. 다 하나하나 점으로 찍어야 하고 그리고 이 스케일에서 주는 어떤 아우라를 좀 느끼게 하고 싶은 것이 이 쇠라의 어떤 작품적인 어떤 가치관이기 때문에 작품 자체도 굉장히 커요. 기본으로 1m, 2m는 기본으로 넘습니다. 이 사람은. 그거를 여러분 그 아주 작은 붓, 세필이라고 하는데 면봉보다도 더 작은 붓으로 하나하나 찍어서 컬러를 찍어서 표현을 하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19세기 후반 맑게 갠 어느 여름입니다. 사람들이 파리 근교의 그랑자트 섬에서 오후에 한때를 잘 보내고 있었어요. 세라의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라는 이 작품은 1886년에 제8회 마지막 인상파 전람회에 출품이 돼서 가장 이목을 끌었던 작품으로 우리가 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세라 같은 경우는 이 작품이 제작이 되는 동안 매일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랑자트 섬에 나가서 여러 가지 포즈를 스케치를 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그 모습을 새롭게 조형적으로 만들어서 화면에 자신이 배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쇠라는 순색의 작은 점들을 나란히 칠하는 점묘 기법을 사용을 하면서 인상파가 가지고 있었던 색이 탁해지는 현상을 극복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인상파, 그러니까 빛을 그리는 것은 맞으나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그래서 과학적 인상파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색점으로 찍어서 칠하니까 어때요? 색이 서로 섞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밝은 그림이 돼요. 그리고 이 쇠라 이 인상주의 작가들의 특징은 예를 들어서 연두색을 표현을 한다고 하면 아래쪽에다가 파란색 점을 쭉 찍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마른 후에 그 위에다가 노란색 점을 찍습니다. 이 노란색 점이 많아지면 좀 밝은 연두색이 되는 거고 노란색 점이 별로 없으면 약간 녹색과 같은 좀 어두운 연두색이 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점으로 다 찍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컬러들이 완벽하게 마른 다음에 위에다가 작업을 하기 때문에 색이 섞이지가 않아요. 섞이지가 않고 굉장히 그림도 밝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림은 색점을 찍어서 그렸다고 해서 우리가 신인상파는 사실 전묘파라고 더 많이 부르기는 합니다. 전묘파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새로운 인상파다. 인상, 정말 어떤 빛의 인상, 내가 인상 깊게 본 것들, 어떤 나의 시각적인 인상을 그렸지만 그 전에 모네, 마네, 르누아르와는 조금 다른 기법으로 빛을 표현을 했다. 방법적인 게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인상파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의 습작이에요. 습작. 일단 점이 되게 크죠. 점이 되게 큰데 여러분들 아래쪽에 있는 그 녹색을 보시면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녹색을 칠합니다. 요거 작품 작업을 할 때 전체적으로 녹색을 칠한 후에 아래쪽에는 연두색, 그리고 녹색이 완전히 마른 다음에 연두색을 찍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노란색을 찍고, 이런 식이죠. 근데 지금 여자 둘 있는 부분 보이시죠? 한 명의 여자는 앉아 있고 여자 한 명은 또 서 있고 한 그 부분은 노란색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앉아있는 여자의 그림자 부분, 이거 나무 그림자거든요. 그래서 그림자가 적기 때문에 여기에는 노란색을 많이 칠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아래쪽에 우리가 이전에 칠했던 파랑이 많이 남으면서 멀리서 보면 조금 짙은 초록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이 신인상파들의 그림은 사실 가까이서 보면 어떻게 보면 조금 환공포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동그라미, 이게 점에 대한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 징그럽다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보기가 좀 불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세밀한 점들로, 모든 화면이 다 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렇게 멀리서 작품 자체도 엄청 크잖아요. 큰 이유가 멀리서 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정말 그 아주 풀에 반짝반짝거리는 햇빛이, 풀이 햇빛을 받아서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느낌들을 아주 아주 잘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그 신인상주의 작가들의 작품들을 실제적으로 보면 진짜 빛이 산란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는 게 이 신인상주의 작가들의 작품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쇠라의 사이드쇼라는 작품이고요. 1887년부터 8년, 그러니까 한 2년 정도에 걸쳐서 작품이 완성이 됩니다. 이 쇠라 같은 경우는 인상파의 색채의 원리를 굉장히 과학적으로 체계화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쇠라 작품이 너무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감정이 없는 로봇 같은 느낌? 그런 느낌들도 받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색채를 계산을 합니다. 이런 연두색을 내기 위해서는 파란색 점 몇 개에, 빨간 노란색 점 몇 개에,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다 계산해서 이루어져요. 음. 색채학과 또 광학 이론을, 광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빛을 연구하는 학문을 광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색채학과 광학 이론을 작품에 적용을 해서 과학적 인상주의인 신인상주의 미술을 만들어낸 게 이 쇠라입니다. 이 사이드쇼 같은 작품은 이동극장의 입구에서 손님을 끌고 또 공연에 홍행을 위해서 행하는 어떤 무료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그래서 요 세라 같은 경우는 이 작품을 한 6달에 걸쳐서 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은 쇠라가 최초로 인공빛 아래에서 점묘 기법을 사용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인상주의나 신인상주의는 빛을 그리는 화가 항상 야외에서 그리고 햇빛이 있어야지 그릴 수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쇠라 같은 경우는 빛이라고 해서 꼭 햇빛만이 빛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죠. 아마도 이 쇠라는
광학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광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에 대해서 그리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 감마선, 알파선까지 모든 것들을 다 공부를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만드는 빛, 조명이죠. 인공빛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광학 이론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적용을 해서 그린 최초의 그림이 이 사이드쇼라는 그림입니다. 쇠라의 전묘 기법은 놀랍게도 보는 사람의 머릿속에서 색이 혼합되는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리는 좀 다르죠? 다르지만 다빈치의 스푸마토 같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스푸마토 같은 경우는 공기원근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모나리자의 배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모나리자를 한번 그려봅시다. 그러면 앞에 살짝 미소를 머금고 있는 모나리자가 있고 그리고 뒤쪽으로는 약간 뭔가 있긴 있지만 있는 것 같은 없는 것 같은 있는 느낌? 그런 배경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굉장히 뿌옇게 처리를 했어요. 그죠? 이전에는 배경까지 모두 둘입니다. 다빈치 이전에는 배경까지 다 그려요. 세세하게 다 그려요. 근데 다빈치 같은 경우는 모나리자를 강조하기 위해서 뒤에 있는 배경을 뿌옇게 처리를 합니다. 그걸 공기원근법을 나타내기 위한 기법을 스푸마토 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작품에서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딱 보면 맨 앞에서 뭐 이렇게 트럼펫인지 뭐 이렇게 뭐 뭔가를 불고 있는 관악기를 불고 있는 이 사람이 보일 텐데 이 사람이 여러분 시점에서 가장 앞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저기 뒤쪽에 막 걸어오는 사람 이 사람이 한 중간 정도 이 맨 앞에서 관악기 불고 있는 사람보다는 뒤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왼편에 보시면 이 세 사람이 세 명의 사람이 관악기를 또 불고 있는데 굉장히 뿌옇지요. 뿌예서 저 세 사람은 이 관악기 맨 앞에 이 불고 있는 사람과 그 다음에 걸어오는 사람보다 훨씬 뒤에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컬러, 색채를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뿌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런 스푸마토 기법, 공기원근법조차도 이 사람은 이런 전묘법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보는 사람의 머릿속에서 윤곽선이 정확하게 그리지는 않으나 정확하게 보인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동그라미가 있어도 중간에 동그라미가 끊기게 그려도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저게 동그라미처럼 보입니다. 왜냐? 내 머릿속 안에는 이게 폐쇄성의 원리라고 하는 건데 이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이 동그라미가 마치 닫혀져 있는 것처럼 보이게끔 그렇게 우리 시지각은 나한테 입력을 해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쇠라도 스푸마토 기법을 전묘법으로 사용을 해서 원근감을 표현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보이는 작품은 이 폴 시냑이라는 작가의 작품입니다. 성트로페 항구라는 작품이고 1901년 정도에 작품을 완성을 했죠. 신인상주의의 대표화가 하면 사실 쇠라와 시냑 정도를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폴 시냑 같은 경우는 모네의 전시를 보고 내가 화가가 돼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쇠라의 그림을 보지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빛이라는 거는 저렇게 점으로 찍어서 채도를 굉장히 높게 하면 조금 더 이게 찬란한 어떤 막 흐드러지는 이게 막 이렇게 찬란한 빛의 효과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뭐 모네나 마네가 표현하는 그런 표현 방식보다 더 구체적으로 더 사실감 있게 표현이 되는구나라는 거를 쇠라의 그림을 보고 느껴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색채학과 전묘법을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신약의 작품은 거의 대부분 풍경화가 많아요. 풍경화가 많은데 특히 항구 이런 게 많습니다.
바다와 항해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는데 1892년경에 생트로페라는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항구에 굉장히 매료가 돼요. 그래서 항구 주변에 높은 집들과 다채로운 색의 작은 범선들이 신약의 작품 속에는 굉장한 영감을 주게 됩니다. 신약 작품은 이렇게 보면은 막 배도 크지 않아요. 아주 작은 범선이잖아요. 조그만 거. 그런 것들을 많이 그려요. 그래서 신약은 이후에 10년 동안 생트로페와 파리를 오가면서 신인상주의의 발전에 굉장히 전념을 하게 됩니다. 1891년에 쇠라가 이제 죽죠. 쇠라가 죽은 후에 신약이 신인상주의를 대표하는 작가로 우뚝 올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약 같은 경우는 신인상주의의 분할묘법을 사용을 하면서 또 신인상주의의 강제적인 이론들이 있었어요. 아까 전에 쇠라 같은 경우는 이 광학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림이 너무 이렇게 틀에 꽉 짜여져 있어요. 아, 이거는 파란색이 90%, 그다음에 옐로우가 10%여야 되는데 이거는 89%, 뭐 11%가 됐네. 이건 틀렸어.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뭐 파란색에 그다음에 다홍색에 노란색에 이렇게 섞여야 되는데 얘는 파란색의 비율이 조금 잘못돼 있네. 이건 틀려서 다시 그려야 돼. 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너무 틀에 짜여져 있죠. 그래서 이런 강제적인 이론들하고는 좀 거리를 두는 게 신약 작품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보다 이 성트로페 항구를 보시면 조금 자유로운 느낌은 있어요. 그죠? 이 초기의 신약 같은 경우는 과학적 전묘파로 그림을 그립니다. 왜냐면 처음에는 이 사람이 쇠라의 작품을 보고 굉장히 감명을 받아서 작가로 발돋움한 거기 때문에 모사를 많이 해요. 모사라고 하는 것은 따라 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모사를 많이 합니다. 모사를 많이 하다가 이제 점점 모사를 하다 보면 자기만의 어떤 특징들, 나만의 기법들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점점 큰 점을 사용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약간 모자이크, 여러분들 모자이크 아시죠? 이렇게 색종이 조그맣게 이렇게 찢어가지고 하나하나 붙이는 모자이크 기법 있잖아요. 그런 모자이크 기법을 구사를 하면서 또 신약은 요런 좀 점이 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독자적인 신인상주의의 화풍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쇠라와 신약 같은 경우는 어떤 과학적 인상주의를 바탕으로 굉장히 눈부시게 빛나는 빛을 리얼하게 재현해내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수업 마치겠고 다음 우리 4주차죠. 네, 다음 주차에는 우리가 이제 인상주의, 신인상주의가 이번 주차로 해서 끝났고 이 신인상주의가 몰락을 하게 됩니다. 몰락을 하게 되면서 왜냐면은 신인상주의나 인상주의 모두 너무 정해진 틀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정해진 틀에 갇히다 보면은 이거를 좀 벗어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점점 그림의 화풍이 변하기 시작을 하고 이것이 이제 그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세잔이라든지 아니면 고갱, 고흐 이렇게 후기 인상주의로 넘어가게 되는 어떤 그런 출발점이 되는 거죠. 이 신인상주의 자체가. 그래서 모든 어떤 화파가 시작을 하게 되면 그 전의 화파를 떼어놓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폴신약의 세계도 점점 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후기 인상주의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은 화파, 아무런 특징이 없는 특징이 정말 다 다른 화파가 생겨나게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4주차에 가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요거
제가 정리해 놓은 파일을 같이 올려드릴 거예요. 같이 올려드리면 그거를 참고를 해서 이메일로 우리 보내는 거 알죠? 이메일로 출석 레포트 이렇게 해서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수고 많이 하셨어요.